겨우 여름 더위 지나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또 걱정이시라고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도 습관입니다. 세상 일은 마음먹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오늘 답답한 마음이 당연히 지나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향 가는 길 교통체증으로 올라가는 스트레스 확 풀어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뻥 뚫어드릴 리마인드 TV가 함께합니다. 최정호 박사의 체험과 비움 김현수 편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채박의 체움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오늘 김현수 선생님이고요. 사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신과 선생님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현수 선생님이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을요? 네. 선생님 뭐 저는 잘 알지만 한번 이게 독자를 위해서 한번 본인의 자신 소개,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명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한 9년, 8년 있고요. 그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산기쁨 신경정신과를 개업해서 한 10년 지냈습니다. 산기쁨 신경정신과 개업해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청소년 환자들이나 지역사회 여러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청소년들의 특별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2002년도에 치유적 대안학교 별이라는 그 청소년들의 치유적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고요. 그 치유적 대안학교 별을 하면서 이제 졸업생들이 또 나오고 또 사회에서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청년들을 위한 스타 칼리지라는 청년 대안학교와 작업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해서 2017년에 그동안 모은 돈을 또 다시 모아가지고 털어넣어서 지금 아자라마라는 특별한 그 작업장, 뭐 카페 그런 세미나도 하는 공간 그렇게 해서 지금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을 제일 큰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우연인데 아주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법무부 공무원으로 알고 지내던 분이 소년원에 정신과 의사를 파트타임으로 구하고 있고 겸직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현재는 그 청주 소년원에 일주일에 2번 나가서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을 진료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좀 웬만한 사람은 흉내내기조차 어려울 것 같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청소년, 청년들에게 마음이 있으시고 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서 확장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두시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정신과 의사를 그래도 조금 더 해가면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20년 전문의 딴지 좀 있으면 20년 되어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문제 또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더 기억하고 그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런 게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청소년기 때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작게 실패한 게 아니라 크게 실패해가지고 저희가 좀 형제들끼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저도 남의 집살이 도구 살기도 좀 하고 자취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냈는데 사실 뭐 저희 형제 중에 그 시기에 가출도 하고 힘들었던 형제들도 있고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제일 먼저 첫 근무지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첫 근무지를 그 소년 교도소로 가서 왜 우리가 모든 첫 경험에 대한 기억 굉장히 오래 남고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첫 경험으로 갔던 김천 소년교도
소를 갔는데 그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소년범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정말 이 책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깨달았죠. 이렇게. 예, 소년범, 대한민국에서 소년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가정, 학교의 중단, 그 다음에 ADHD와 같은 질병이나 또 지적장애 같은 장애.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만났을 때 아이들이 악한 아이라는 느낌을 주는 아이들은 정말 없었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패한 아이들이다. 성공하지 못했던 아이들이다. 이런 느낌 굉장히 강렬하게 받고 소년교도소 근무를 마치고 전공이 레지던트를 아주대에서 하는 동안에 마침 어쨌든 그때 소년교도소 근무했던 인연으로 법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소식이 오고 있었는데 그 수원보호관찰소 아주대 옆에 가까이 아주대에서 뭐 택시 타면 10분 정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그 수원보호관찰소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그 보호관찰 받은 청소년, 뭐 성인 이런 분들과 함께 뭐 상담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이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에 노출되는 뭐 은둔형 외톨이 또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청소년기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다리를 놔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속되어서 저번에 딴 후에도 이 학교 중단한 청소년들, 자퇴한 청소년들을 가다가 그 자퇴한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 기관들에서 주로 시키는 건 공부였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공부가 당장 문제가 아니라 치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복지적인 연결도 해줘야 될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용기를 내서 그때 젊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치유와 교육과 복지와 또 영성, 또 그때는 제가 좀 어떤 신부님한테 홀려가지고 성공의 교회를 또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과감하게 그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2002년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경험, 또 저의 사회적 경험, 또 진료 경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참 마음이 그대로 또 삶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정말 참 어려운 일을 또 시작을 하시고 또 네. 계속 또 지속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네.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일이긴 한데 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다 보면 네, 네.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걸 잘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실제 굉장히 어떻게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제가 뭐 어떤 특별한 펀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과 일부 저를 도와주시는 또 친구들의 후원금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게 어렵냐는 질문하면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크지 않았냐 또 그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지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과 또는 아이들의 가족 또는 아이들이 그 이전에 다녔던 공교육의 학교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이제 모관하고 또 상처난 행동을 우리 속해 있는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서 사실 우리가 잡아줄 수 마치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여러 뭐 왕따 경험이나 포함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저희라도 잘 품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저희도 진짜 못 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면서 사실은 성장학교 별학교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이제 이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적응이라는 표현은 뭐 썩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그런 도움이 좌절될 때 저희도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고 그렇긴 한데 초창기에 저희가
준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저희한테서도 이렇게 중도 탈락하던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했다. 이럴 때가 사실 저를 포함해서 스태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런 세팅이 사실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낮에 어떤 청소년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뭐 저희가 이제 많을 때는 뭐 60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뭔가 어쨌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떤 이제 연구기관이나 또 대학병원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가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쉬워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거의 좀 있으면 이제 20년이 다가오는데 좀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은 이걸 좀 다음 세대나 또 다른 곳에서 이런 걸 시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임상 기록이나 집단 프로그램 기록들을 학술적으로 남기지 못했던 것은 아마 저희들이 제일 큰 불찰, 좀 마음의 괴로움.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쨌든 그렇게 해오셨다는 게 대단하시고.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쉽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해 부족이나 사실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실은 당연히 마땅히 사회에서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인데도 사실 그런 세팅을 개인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에서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뭐 정부나 지자체 또는 뭐 동료 정신과 의사 아니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정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나랑 어떤 협조를 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그들에게 또 바라는 뭐 누구에게든지 하여튼 선생님은 혼자서 일을 하시지만 좀 그 주변에 있는 이 사회에게 한번 뭘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행운이죠. 저에게는 그 이호영 선생님이라고 저를 뽑아주신 은사님이신데 그 은사님이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 한국에 되돌아오셨을 때 그때 그 우리 선생님이 제일 주창하던 것 중에 하나가 팀 어프로치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다학제 팀 어프로치를 해야 그 환자와 가족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는 대안학교 저 성장학교별도 뭐 저는 의사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범대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또 실제 어떤 뭐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주민조직과 관련된 분들에게도 저희 학교에 대한 어떤 자문을 얻고 또 저희 자문위원 저를 또 도와주는 자문위원 구성분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나 뭐 이런 청소년들의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희 대안학교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 사회에서는 정말 그런 한 아이를 중심에 놓고 다학제가 원활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하는 칸막 효과 또 직능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돼서 그래서 사실 아이한테 큰 도움을 주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그 세월호 안산 트라우마 센터 할 때도 제가 그 응급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 직능 간의 이제 화합이 생각보다 어렵고 또 각자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로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우리가 서양처럼 웬만한 센터 다 있거든요.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무슨 한부모 지원센터, 무슨 센터 정말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한 사람, 한 아이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서로 이 부서 간, 직능 간 다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팀이 되어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는 게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정말 서투르고 또 진짜 그 아이를 중심에 놓고 일하는 게 여전히 서투르다. 이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그 과정에서 정말 각자의 주장대로 얘기하다가 아이한테 엉뚱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또는 꼭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일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이니까 여가부 지원, 학생이니까 교육부 지원 이거를 어떨 때는 다 받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여가부 지원 받으니까 교육부 지원 안 된다. 또 거꾸로는 거꾸로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이라면 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네. 정말 네. 그런 걸 네. 절실히 네. 경험으로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독자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안산 트라우마 센터장님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 유가족들과 더 정말 살을 맞대면서 그 험한 시기를 보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굉장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그다음에 센터장으로서의 그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는 굉장히 이제 아주 그야말로 위기 응급 상황이고 모두가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하기란 더 어려웠고요. 또 아시다시피 당시의 어떤 행정부나 대통령 포함해서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유가족을 위로하겠다는 체제가 아니라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방침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안산 그 세월호 트라우마 센터 할 때의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저희의 그 조직적인 어려움은 애매한 위치에서 또 유가족분들도 또 당시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불신도 한편으로 견뎌야 했고 또 정부의 어떤 정말 잘해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면피하려고 하는 그 그거를 좀 더 끌어내야 됐고 해가지고, 그때는 일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우리 당시에 안산정신과 트라우마 센터 하시는 그 직원분들 모두가 제일 컸던 게 이제 마음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정부 불신 때문에 만나러 가면 주지도 않고, 또 반면, 여기서는 위에선 어떤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고는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는 건지 행정적인 어떤 쇼를 하는 건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하도록 돕는다 이런 것도 저희가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난처함 때문에 저희도 긴장되고 위축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좀 잘 봐서 얼마나 그 시기를 잘 보냈는지 네. 진짜 힘들게 보내셨는지 네. 그래도 잘 계셔주셔서 네. 좀 넘어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어려운 일들의 진행을 계속하고 계세요. 진짜 청소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년원도 그렇고 많은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는 걸 보면 뭔가 그 일에 큰 보람 또는 의무감인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왜 일을 지속하고 또 이 지속하는 데서 있는 어떤 보람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보람이나 특별한 사실 사명이 있다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현재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맞닥뜨리고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제일 나은 해결책,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내왔는데요. 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안학교도 무슨 정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 그때는 학교였어요. 예. 그리고 안산 상황에서도 제일 좋은 방안이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심리지원단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더 안정적인 서비스 수 있는 그 센터가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동의를 했고, 또 소년원 가서도 깜짝 놀라는 게 그냥 처음에는 친구한테 돈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소년원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 폭행, 절도, 뭐 성매매 이런 등등에 관련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다 정말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친구들인데 굉장히 그 정서적 조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래도 소년원에 나오기 전까지 뭔가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나와야 되겠다 건데 뭐, 저도 이제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덜 상처받기 위한 시스템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이제 제 경험으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상처받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정신의학자는 아니지만 교육계 운동하시는 미국의 그 파커 파머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상처받은 뭐 그게 여러 사람이 말했지만 이제 상처에서 치유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말해서 저도 상처를 줄이고 치유로 가는 길, 이제 이런 길에 동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활동가, 이런 의미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잠깐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단어를 듣다가 아자라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자라마가 뭐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아자라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나고 함께 지내는 친구들, 또 우리나라 복지의 사각지대가 소위 말해서 경계선 지능, 또 장애를 받지만 장애 3급, 그래서 사회복지적 혜택은 하나도 없는, 또는 그 어떤 진단도 아니지만 사회에서는 계속 배제되고 차별받는 산만하고 충동적이지만 활기 넘치는 친구들, 이 그룹이 적지 않더라고요. 뭐 통계에 따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뭐 몇백만이었다가 뭐 100만으로 줄들고 막 이런 그룹들인데, 이런 그룹들의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경계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경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경계인 청년 지원센터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토의를 하다가 우리는 경계에 있으니까 완성된 언어로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의미도 언어의 중간쯤, 언어인 듯 언어가 아닌 듯.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어떤 특색이 담긴 언어적 상태는 완성되지 않은 언어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초성이 몇 개 나왔는데 딱 그 초성으로 하자. 근데 그게 초성이 주는 효과가 사람들마다 아자라마 이응 지읒 리을 미음을 보고 욕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또 사랑에 관한 단어다라고 해서 뭐 우주 러브미 그러면 아자라마 이건 사랑에 관한 단어고, 또 뭐 야 뭐뭐 하지 마 이러면 또 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언어인 그냥 초성으로 우리 모임의 공간의 이름을 정하자. 이게 되게 좀 효과가 있었어요. 초반기 사람들이 이거 무슨 뜻이냐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경계인들의 우리끼리 언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도 전달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그동안 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정신건강학 쪽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제가 특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친구 그룹들은 사실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지원도 어렵지만 어려운데 하지만 그들이 사실 이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그긴 또 어려운 상태. 네. 이 그룹의 청년들이 이제 과거보다 더 늘어났는데 또 한 3급 정도의 장애 수준을 갖고 있는 뭐 아스퍼거 친구들 포함하여 또 이제 이 그룹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고 이런 친구들을 위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움이 갈 수 없는 네.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간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한 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 선생님은 좀 아시다시피 꽤 훌륭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뭐 이번에도 신간이 하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선생님 가지신 뭐 어떤 작품 이력 이런 뭐 책들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원래 책을 쓰려고 쓰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제 그런 경험들을 교사나 또는 뭐 사회복지사분들 또 정신과 의사 동료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강좌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강좌를 녹취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됐어요. 아마 그 교실 심리 그게 제일 먼저 나왔던 책인데 이제 교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의 심리를 반영한 책이었는데 그 책이 좀 호절을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처와 비밀 시리즈라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공부를 싫어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공부로 받은 상처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공부 상처가 제일 힘든 상처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말한 대로 그 공부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를 잘 정리해서 어쨌든 강의도 하고 그 책 제목이 공부 상처인데 그 책도 굉장히 어쨌든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상처 시리즈 이제로 해볼까 그런 또 와중에 그 다음 책이 교사들도 상처받는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선생님 너무 애들 편만 드는데 교사들도 여러 경로로 상처받는다 그래서 교사 상처 그래서 이제 2권의 상처의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지금도 많이 오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게 돼서 집에 뭐 안 나가거나 학교에 가서도 잠만 자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수가 들고 이런 아이들 진료를 많이 하면서 또 무기력한 아이들의 심정을 들어보고 해서 무기력의 비밀.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래도 호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한때 우리 사회를 풍미했던 중이병의 비밀. 그렇게 이제 책이 있었고 최근에는 요즘 아이들도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다. 여학생들이나 뭐 어쨌든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이는 반어법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본인들이 진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와서 얘기를 하고 이 마음이 자기네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좀 어른들에 전해달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이제 책을 최근에 집필을 해서 곧 이제 책은 나왔는데 4월 8일 다음 주부터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이것도 뭐 제가 뭐 독창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재작년 겨울에 일본의 그 베데레 집 거기 무카야치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다른 고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요즘 아이들 고생은 자기네 어른들이 했던 고생과는 다르다. 그 말에 차관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도 무슨 고생하냐 물어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자기 진짜 고생한다. 그래서 무슨 고생하냐 했더니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고생하고 태어났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태교를 영어로 했다고 엄마가 들었는데 영어 태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느낌상 탯줄로 영어 알파벳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공부에 대한 압박을
뱃속에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뭐 3세 때 공부 시작했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자기가 외동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로서 사는 게 정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굉장히 이제 제 마음에 많이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마음의 고생의 여정을 다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마음고생의 비밀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뭐 그 내용을 좀 해서 네. 도대체 요즘 아이들이 네.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네. 아이들이 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의 시각으로 한번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등학생들을 많이 보진 않지만 초등학생들이 와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마음의 아픔은 수치심인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너 슬슬 기대가 달라진다. 엄마 욕심에 성이 안 차다. 또 학교 가서 누구랑 해보는 걸 비교해봤더니 내가 못한다. 벌써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치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감정이라고 하고요. 중학생들은 이제 혼자 될까봐 왕따 뭐 관종 이제 핵 인싸가 아닌 아싸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친구와 어울려야 되고 친구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고 외로워질까봐 정말 걱정하는 게 중학생들의 모습이었고, 고등학생들은 또 자기가 이제 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 남학생들이 와서 자기가 곧 군대 가서 총을 쥔다. 자기한테 과연 총을 국가가 맡길 것인가.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안다고 나한테 맡기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어른 된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다. 그런데다가 또 요즘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정규직에 취직한다 이런 게 정말 꿈 같은 일이 된 것 같아요. 올해 그 통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9년 4년제 대학 졸업생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10%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90%는 실업이거나 취업 준비이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취업이어서 정말 예전처럼 이렇게 취업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규직 취업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일자리 걱정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내야 되는 형편이 됐다. 오히려 우리 시대가 더 훨씬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았죠. 저희는 힘들었지만, 초창기 좀 힘들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회가 좋아져서, 그다음에 성장하는 사회에 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불황기에 태어나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사는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자꾸 어른들이 자기 시대만 생각하고 자기가 클 때 그렇게 막 욕망과 꿈과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혼내는 거 있죠.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으로서 자기 생각만 하고 아이들을 못났다고 못한다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혼날 때 아이들이 진짜 더 서럽다 이런 거죠. 그런 게 그런 어려움들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마음고생의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도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기성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사실 저희가 잘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또 실제로 보면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럴 텐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 어떤 것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정신적 건강의 범위는 굉장히 넓을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저희 그 주변의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 마이클 아이건이라는 정신 분석가가 한 말 중에 그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이게 정신건강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고, 또 그런 모임도 있어요.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품위를 잃지 말자, 그래서 그 비상품이라는 비상품이라는 모임도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뭐 여러 방면으로 상처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비록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과정, 그래서 품위를 회복해서 살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이런 게 이제 정신 건강의 또 다른 정의가 아닌가. 물론 레질리언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제 개념으로, 제가 최근에 좀 가장 감동받은 개념으로는 상처는 받을지언정 품위를 잃지 않게 하는 힘. 네. 비상품. 네. 정말 좋은 단어인데, 네. 비상품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품위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과연 내가 비상품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비상품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비상품 함께하는 모임의 또 표 중에 하나가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는 거거든요.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행복은 왜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받은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외로워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상처를 받았지만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계, 연결. 그래서 누군가 어쨌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품위를 잃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상담, 뭐 친구, 부모, 동료 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상담, 정신치료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하고라도 본인이 연결되어 있고, 정말 자기가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사실 비상품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거고,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의 특별한 지위는 그렇게 세상에서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을 때 그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자신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은 이렇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누구를 찾거나 또 정안되면 상담을 하면 좋은데, 이게 힘든 사람을 가족으로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애가 너무 어렵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얘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놀라거나 뭐 흥분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는 부모님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아플 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또 견디기를 주저하셔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우린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조급하시고, 다혈질에 조급하시고, 아주 환상적인 매직한 무슨 마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면 일단 그런 부모님들을 안심시키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심시키는 것부터. 그리고 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화가 날 수도 있고 이제 마음이 차분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어쨌든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걸려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한 번에 하나씩 잘 해결하다 보면 결국 좋아진다. 이런 이런 그 부모 자신이 자기 마음을 잘 안심시키고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교육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필요하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른 부모들이나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제 자조 모임이나 연대 모임을 통해서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분들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책하면서 그 자녀를 혼내는 거. 대부분 부모님들 많이 그러시죠. 부모 자신은 자기에게는 자책하면서 자녀는 또 혼내서 항상 상황이 악화되고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회로로 가는데, 그런 굉장히 자녀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돌보지만 좀 거리를 두고 일단은 이제 살아깊게 신중하게 한다는 태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 훌륭한 부모님들이고, 그런 부모님들은 잘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책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셀프 컴패션, 이게 다 어머니 탓도 아니고 또 아이들 중에서 그런 일을 겪는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님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애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근데 부모를 준비시키는 게 그리고 부모도 중요한 이 치유 과정의 파트너다. 그렇게 부모를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말씀 듣다 네. 보니까 참 중요한 일도 많이 하시고, 네. 또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뭐 네. 부모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하시다 보면 네. 정작 네.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어떤 치유자로 또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네. 도대체 이렇게 바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과연 선생님 자신은 네.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내 힘든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거 교과서적인 답인데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전에 선배님들이 그런 질문을 받고 답하시는 걸 많이 봐왔는데, 예전에 노경 선생님은 공부하는 걸로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걸로. 이 공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 사례도 도움이 되고, 이런 공부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케이스가 어려운데, 이 친구가 어려운데,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혼자 공부할 때도 있고, 집단적으로 공부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나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이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배움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생기면 스트레스 확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의 이 소진 예방이나 또는 스트레스 관리는 더 좋은 배움, 그게 최정원 선생님 제일 잘하시는 게 늘 배우시는 거잖아요. 최정원 선생님처럼 또 많은 모임에서 듣고 배우고 또 질문하고 또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그 스트레스 소진 힘든 것을 이제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고, 아무래도 이제 아주 팀워크이 좋은 그런 팀이 있다는 것도 소진에 소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이 신뢰하는 그런 팀들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좀 솔직히 얘기하고 피드백을 듣고 이제 또 저랑 의견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해보고, 이런 배움과 팀워크, 이런 게 이제 소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의 힘, 우리가 또 우리의 힘이라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진짜 치유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참 어렵고 힘들어하고 사실은 좀 괴롭고 또 막상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것들 자체도 되게 두려워하고 또 혼자 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 또 어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선생님은 이미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 제 앞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한테 좀 한번 어른으로서
또 이게 어른이 자꾸 얘기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한 말씀 어떻게 권면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시죠? 하여튼 저는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기 이후에 그 아이들을 만나는 데 불편함은 없어졌어요. 불편함은 없어져서 뭐 아주 금세 친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얘기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아이들하고 관계 맺기가 확실히 편해졌고 아이들도 어떤 순간에 금세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어떻게 뭐 권면한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어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혼낼 걸 걱정하지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얘기부터 하지 말고 지금 쉬운 얘기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하고 노냐부터 시작하거든요. 뭐 하고 놀고 뭐가 제일 즐겁고 마시는 거는 뭐고 그리고 몸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해서 시작돼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믿고 너를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어른들에게는 말하고 싶은 것을 편히 말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큰 도움은 뭐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또 작은 도움은 또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용기를 내서 필요한 걸 말해라 이런 얘기를 좀 더 아이들한테 하고 싶어요. 네. 아이들이 사실 진료실에 오기 전까지 너무 혼나고 또는 너무 두렵고 또는 너무 배제되었던 네 얘기는 다 필요 없다. 네가 하는 얘기는 이제 뻔하다. 말하지 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해도 좋다. 더 솔직히 말해도 좋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말 못하고 살았던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진짜 김현수 선생님 만나서 말씀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진료가 바쁘셔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네. 많은 청년들이 네. 김현수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할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우리 꼭 김현수 선생님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로 그런 연결을 만드는 네. 것들이 정말 너무 소중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참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계의 참 숨은 보석이고 숨진 않았죠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굉장히 많은 일을 실제로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꿈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일을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희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꿈, 희망 이런 거를 좀 갖고 살아오긴 했지만 뜻대로 된 적은 없어요. 항상 꼭 제가 보면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일을 또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우리 팀이 하고 있는 대안학교 청년센터들이 조금 더 어쨌든 체계를 잡고 안정적인 그런 센터 그런 경계선급의 청소년 청년을 위한 센터가 좀 더 이제 인정받고 뭔가 새로운 법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경계인 청년 지원센터가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오색찬란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그 산하에 있거든요. 오색찬란. 이거 무슨 뜻인가요? 오색찬란. 5가지 이제 사업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카페를 하나 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책방. 요번 이제 새로 개업하는 게 책방. 다음 주 4월 12일 날 그게 책방. 근데 책방이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만화책방, 그림책방, 치유책방 이렇게 해서 이제 책방을 세트로 하는 그 라카타사라는 이제 새로운 책방을 하나 더 열었고 나머지 3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오색찬란한 사업장에서 경계인 청년 한 100분 정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금 한 6분 정도 일하는데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그 그룹의 꿈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더 좀 하고 싶어서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공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지금 또 올해부터
서울 자살 예방센터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올해 초에 제안을 받아서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자살 문제에 있어서 좀 새로운 체계나 또 한 걸음 더 자살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과학적인 어떤 자살 예방 시스템 이런 거를 갖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한테 중요한 과제고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제가 공부를 더 잘해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공부가 상처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짜 몸소 체험으로 공부는 꼭 상처가 아니다. 공부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다는 게 정말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무리하면서 그 자살 얘기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살에 대해서 지금 서울 자살 예방센터 맡으셨는데 우리나라 정말 큰 문제고 이슈긴 한데 센터장님으로서 또 개인 정신과 의사 또 김현수 선생님 자신으로서 이 자살을 정말 임박한 자살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있으시거든요. 정말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뭐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 한 말씀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사실 굉장히 사실 많이 자살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회가 여태까지 그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 거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그 유가족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각박하게 살고 너무 우리 스스로의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사회처럼 되어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셀프 컴패션을 우리가 너무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를 하여튼 자기에게 나 자신에게 좀 자비를 더 베풀 수 있는 거, 나 자신에게 더 연민을 느끼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한 행위에 관하여 자기에게 자기를 공감해 주는 거, 남의 공감은 또 다른 문제고요. 자기의 힘든 삶에 관해서 자기에게 힘들었다고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너무 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살까지 더 결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뭐 요번에 만든 건 아닌데 되게 오래전에 만든 저 나름의 홍보하는 대화법이 힘그겐 대화법이라고 있거든요. 힘그겐. 그건 또 뭔가요? 예, 힘그겐이 우리가 서로 힘들다고 하는 걸 좀 인정하고 알아주자. 그래서 힘들었겠다, 힘들구나, 라고 먼저 말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힘들었다, 맞다, 힘들었다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그런 다음에 하지만 괜찮다라고 이제 안심시켜주는 힘그겐 대화법이라고 해서 노래도 만들고 이 힘든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대화법을 하면 조금 더 그분들이 수용받는 경험 또 공감받는 경험을 해서 극단적인 결심을 줄 수 있다. 힘들지? 힘들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렇구나? 괜찮아. 힘그겐 대화법. 이거는 좀 제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네. 자, 힘들었겠구나. 참, 진짜 너무 살면서 힘들었겠구나.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심리치료, 정신치료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 많은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 김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혹시 좀 놓친 말씀이나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길을 가는데 최정원 선생님이 계셔서 무슨 자체 홍보 방송 아닙니다.
최승호 선생님 같은 선배님이 또 선생님이 계셔서 계속 새로운 배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힘을 내서 할 수 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약간 홍보성인 것 같은데 이거 전혀 짜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살아가시는 모습 이런 것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치유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채박의 채움과 비움 여기까지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